자, 안녕하세요.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송시영 변호사입니다. 오늘 강의 들으시러 오셔가지고 너무 반갑고요. 오늘부터 해서 2월 5일까지죠. 그렇죠? 2월 3일? 2월 5일까지. 2월 5일까지. 그래서 15회니까, 사실 그 형사소송법이 2차 시험만 준비한다고 하면 그렇게 많은 양은 아닌데, 또 이게 처음 준비하다 보면 또 많은 양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사실은 15일이라는 기간이 개인적으로는 솔직히 좀 길진 않다. 길진 않지만 그래서 최선을 다해 제가 강의를 할 생각이고요. 일단은 오리엔테이션과 관련돼 가지고 몇 가지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강의는요, 일단요, 예비순환이에요. 예비순환이니까, 예비순환이라면 목표는 처음 접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세요. 그분들 입장에서는 처음 보시는 게 어려울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차근차근히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예. 그리고 이해도 좀 많이 들어드리려고 노력을 할 거예요. 다만 우리가 1차 시험을 준비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2차 시험을 준비하다 보니까 너무 지엽적인 거는 제가 넘어갈 수는 있어요. 그런 부분은 어찌 보면 시험엔 뭐 거의 잘 안 나온다 생각하실 수도 있고 중요하지 않는 부분이다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만약 좀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이 전에 형사소송법을 공부하셨던 분들이라고 한다면 제 강의가 너무 쉬운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일단은 강의 목표가 예비순환이기 때문에 예비순환에 맞춰서 초학자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다라는 걸 이해해 주시고 다만 이제 그 전에라도 한두 번 봤던 분들이라도 제 강의를 들으면서 그때 몰랐던 부분들도 새롭게 알 수 있으니까 차근차근히 들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 강의 목표 이렇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강의 방법과 관련돼서는 일단은 아직 개정판이 안 나왔어요. 그죠? 2024년판으로 일단 제가 강의를 할 거고요. 강의는 일단 교과서를 보면서 제가 밑줄을 그으시라는 부분은 밑줄을 그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별표를 치라는 부분은 별표를 치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별표를 치라는 부분은 암기를 반드시 오늘 하셔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별표 치신 부분은 내일 쪽지 시험을 볼 때 나온다. 그러니까 답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쓰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별표 치신 부분은 꼭 오늘 가서 암기를 하시고 밑줄 그라는 부분은 나중에 복습을 하실 때 간단하게 밑줄것만 보셔도 충분히 복습이 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시험과 관련돼서는 제가 이제 강의 계획서에 공지해 드린 대로 쪽지 시험하고 간략 모의고사를 세 차례 볼 거예요. 쪽지 모의고사는 이제 쪽지 시험 같은 경우에는 그 전날 거 배운 거 중에서 제가 별표 친 거 암기하라고 말씀드린 거를 간단히 시험 볼 거고요. 다만 여러분들 좀 양해사항을 드리고 싶은 게 시험 시간을 쪽지 시험을 좀 일찍 오셔가지고 미리 쓰는 걸 보시면 좋겠어요. 예, 그래서 그건 부담 없이 오셔가지고 제가 이제 그 수업 준비하시는 분께 부탁드려서 최소한 8시 40분부터는 시험지가 있게 하고 그래서 그 전에 오셔가지고 9시가 되면 저랑 같이 한번 보시고 다만 이제 간략 모의고사는 좀 약간 강제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때는 제가 그냥 예를 들어서 8시 50분 정도에 미리 시작해서 9시 20분까지 30분간 시험 보고 그리고 10분 쉬고 9시 반부터 다시 수업을 하는 걸로 해서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제가 좀 강제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모의고사 같은 경우 채점은 다 제가 할 거예요. 예, 제가 하고 채점평도 제가 써 드릴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답안 작성 방법에 대해서는 그때 모의고사를 본 날에 제가 차근차근히 말씀드릴 거예요. 이건 어떻게 쓰는 게 좋다. 채점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어떻게 보인다라는 거 여러분들 중요한 것들 몇 개 더 말씀드릴 겁니다. 그리고 질문 같은 거는 쉬는 시간에 저한테 얼마든지 질문해 주시면 제가 질문해 드리고 만약에 오늘 가셔가지고 갑자기 생각나는 게 있다고 하신다면 제가 일단 인터넷 카페를 하나 만들었는데 아직 개설이 안 됐어요. 그래서 그 나중에 인터넷 카페 주소를 말씀드리도록 하고 만약에 이제 그 동영상으로 들으시는 분들은 제 이메일 주소가
ssy2000 골뱅이 한메일.net이에요. ssy는 소문자입니다. 예. 예, 송시영. 그래서 2000년도에 만들어진 메일이에요. 그래서 이 메일로 보내주시면 설사 강의가 끝나더라도 제가 질문에 성실히 응답해 드릴 거고요. 형수도 좋고요. 형법도 괜찮습니다. 예, 형법도 제가 다 질문 다 받으니까 궁금하신 거 있으면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 이후의 절차 관련돼서는 일단 예비 순환이기 때문에 제가 차근차근히 해드리지만 1순환 때는 이걸 똑같이 할 수는 없어요. 과감하게 건너뛰는 건 건너뛰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예비순환과 1순환과 2순환 각각 목표가 다릅니다. 예, 강의 또 내용도 다 다를 거고, 그러니까 그걸 염두에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후에 이제 1순환이 있고 2순환이 있어요. 보통 1순환 같은 경우에도 보통 기본 강의를 하죠. 그렇죠? 근데 다만 예비순환하고 차이점은 예비순환이 좀 세세 달았다면 1순환은 좀 뛰어넘는 거, 좀 간략하게 핵심만 좀 강의하는 거고, 2순환부터는 이제 문제를 푸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예를 들어서 그 사례집을 풀기도 하고 하는데, 저는 지금 준비 중인 게 판례 사례를 좀 준비하고 있어요. 판례 사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5년치 판례를 다 사례화 시켜가지고 그걸 한번 진행할 예정입니다. 일단 계획은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후의 절차는 이렇다라는 거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제 시험 직전에 가까워서는 이제 여러 특강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했던 것처럼 뭐 3년간 판례 특강이라든가 그걸 좀 넓혀서 5년간 판례 특강을 하도록 하던가 이후에 뭐 조문 특강이라든가 여러 가지 강의도 계획하고 있으니까요.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이제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는데, 오늘 준비된 자료가 두 개 다 받으셨죠? 하나 헌법 조문하고, 하나는 법원에 대한 관할구의 표입니다. 이건 좀 이따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자, 먼저 3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형사소송법의 의의인데요. 먼저 보도록, 자, 3페이지죠, 오늘. 자, 먼저 볼게요. 개념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하니까. 자, 형법이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 형법이라는 건 우리 잘 알고 있어요. 죄와 형을 규정한 것이 형법이에요. 알고 있죠? 형사소송법은 뭐냐면, 형사소송법은 이 죄가 성립을 하는지, 그리고 성립을 한다면 어떠한 형을 과할 것인지, 여기에 관한 절차를 규정한 법이 뭐다? 형사소송법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형법에서 적용되는 이념은 우리가 배웠어요. 죄형 법정주의예요. 그리고 형사소송법에 적용되는 이념은 일단 형사절차 법정주의가 있어요. 자, 이건 모두 어디서 나왔냐면 헌법 12조 1항의 적법 절차에서 나왔어요. 자, 그러면 형사소송법의 절차라고 했습니다. 그럼 절차라는 게 뭘 말하냐면, 자, 절차는 크게 4가지 단계가 있어요. 먼저 수사 절차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공소제기 절차라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공판 절차라는 게 있고, 다음에 집행 절차라는 게 있어요. 이 4개의 절차를 합쳐가지고 광의의 형사소송 절차라고 해요. 그 중에서 이 공판 절차만 협의의 절차라고 해요. 일단은 수사 절차라는 게 뭐냐면, 수사라는 게 뭘까요? 여러분, 수사라는 게 범인을 잡는 거잖아요. 그렇죠? 범인을 왜 잡겠어요?
재판에 넘기기 위해서. 재판에 넘기는 걸 뭐라고 하냐면 공소 제기라고 해요. 공소 제기하기 위해서 범인을 잡는 거예요. 범인을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죠? 그렇죠. 증거 같은 걸 수집해야겠죠. 그러니까 수사라는 게 그거예요. 그렇죠. 공소 제기를 위해서 범인을 잡고 증거를 수집하는 절차가 수사예요. 그렇죠? 그럼 수사를 다 했어요. 수사를 다 하면 공소 제기 절차라는 게 있어요. 수사기관 경찰에서는 검사한테 기록을 다 넘겨요. 그러면 검사는 그 기록을 보고 공소 제기를 할지 안 할지를 결정해요. 그걸 공소 제기 절차라고 해요. 공소 제기는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기소라고 해요. 기소는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형사 소추라고 해요. 그래서 이 공소라는 말은 뭐냐면 심판을 해주십시오라는 의미예요. 법원에 대해서. 그래서 이 공소 제기 절차는 검사가 행사하고 있다. 그리고 공소를 제기하면 공판 절차로 진행이 돼요. 다시 말해 우리가 흔히 말하는 형사 재판이에요. 그럼 공판이라는 건 뭐냐? 공개 재판의 줄임말이에요. 그래서 공판 절차를 거치는데 이 공판 절차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증거조사 절차가 가장 중요해요. 무슨 얘기냐면 결국 검사가 공소 제기해서 공판에 붙이는 이유는 그렇죠? 이 사람을 유죄로 만들기 위한 것이고 유죄로 만들기 위해서는 증거를 제출하겠죠. 그 증거들은 다 검사 입장에서는 유죄의 증거들이에요. 그럼 판사님이 그 증거를 살펴보는 게 필요하겠죠. 그 살펴보는 과정을 증거조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공판 절차에서 증거조사 다 거쳐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1심이라는 게 선고가 돼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심급제도라고 해서 대법원까지 있죠. 3심제라는 거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1심, 2심, 3심을 거쳐요. 그래서 나중에 확정이 되면 집행을 해요. 집행이라는 건 뭐냐면 만약에 재판을 받은 사람이 유기징역형을 받았다. 그러면 교도소에 가둬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집행을 하는데 만약에 이 사람이 도망갔어요. 도망가면 형 집행장이라는 걸 발부해요. 자, 근데 퀴즈 한번 드릴게요. 형 집행장은 누가 발부할까요? 판사가 발부할까요? 검사가 발부할까요? 그쵸. 판사가 발부할 것 같기도 해요. 그쵸. 근데 검사가 발부해요. 왜냐면 형 집행은 우리나라에서는 일단 검사가 원칙적으로 집행을 하기 때문에 검사가 형 집행장을 발부를 해요. 일단은 전체적인 형사 절차는 4가지 절차다라고 말씀드렸고, 그럼 일단 간단히 좀 더 살펴볼게. 수사를 받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수사를 받는 사람이 누구냐면 피의자라고 해요. 자, 피라는 거는 수동의 의미예요. 의심을 받는 사람이에요. 조사를 받는 사람이에요. 피의자라고 하고요. 이게 공소를 제기하면요. 공소를 제기하면 피의자가 뭘로 바뀌냐면 피고인으로 바뀌어요. 역시 뭐예요? 피고인이라는 게 뭐냐면 재판의 당사자가 된 사람이에요. 그리고 피고인이 나중에 형이 확정이 되면 뭘로 바뀌냐면 수형자로 바뀌어요. 수형자는 형을 받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당사자인 조사를 받는 사람의 법적 지위가 피의자, 피고인, 수형자로 바뀝니다. 참고로 피의자 이전의 지위도 있어요. 즉 수사 절차 이전을 뭐라고 하냐면 내사라고 해요. 무슨 얘기냐면 자, 내사와 수사의 차이점이 어디에 있냐면 수사는요. 범죄의 구체적 혐의가 드러났을 때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경찰 입장에서는 제가 범죄 혐의가 있는지 없는지를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범죄 혐의가 있는지 없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게 보다 내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찰관님 첩보가 들어왔어요. A라는 사람이 어떤 하얀 가루를 가지고 다녀요. 그러죠? 그럼 경찰관 입장에서 혹시 마약인가 의심이 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저게 마약인지 아닌지, 이 사람이 마약 소지에 대한 혐의가 있는지 없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게 내사고, 나중에 마약이 맞다, 마약이 맞는 것 같다라는 구체적 혐의가 들다 그러면 수사로 이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사에서의 내사를 받는 사람은 뭐라고 하냐면 피내사자 또는 용의자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용의자가 피의자, 피고인, 수용자를 거쳐가지고 법적 지위가 변합니다. 그래서 자, 교과서 보도록 할게요. 자, 3페이지입니다. 자, 형사소송법 개념 보면 형사소송법 개념 두 번째 줄 밑줄이요. 형사소송법은 형벌권을 실현하기 위한 법률이다. 주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줄 밑줄이요. 형사 절차란 수사 절차, 공소제기 절차, 공판 절차 및 집행 절차까지 밑줄을 포함한 일련의 절차라는 거죠. 그 다음에 형사절차 법정주의입니다. 형사절차 법정주의에는 별표를 치세요. 이번에는 별표를 치시고 밑줄 그으십시오. 형사절차는 반드시 법률에 의하여 규정할 것이 요구된다는 원칙입니다. 그래서 헌법 12조 1항 밑줄 치시면 됩니다. 그래서 형사절차 법정주의에 대해서 형사절차 법정주의가 뭐냐? 그 개념 쓰실 줄 아셔야 하고 그 근거 조항이 헌법 12조 1항에 있다는 것도 쓰실 줄 아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형사소송법의 성격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사소송법 성격은요, 일단 절차법입니다. 절차법이라는 것은 일단 실제법하고 다르죠. 그래서 밑에 보면 절차법은 동적, 발전적이다라는 건 뭐 당연한 겁니다. 왜냐면 소송하면서 이게 죄가 있는지 없는지가 판별하는 과정이 뭐예요? 뭐 움직이는 거죠. 마치 생물처럼. 그 다음에 공법입니다. 자, 민사법이 개인과 개인 등의 평균적 정의의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개인과 개인 간의 관계는 뭐가 적용하죠? 우리가 민사법에서 사적자치 원칙이라는 게 적용되거든요. 그러니까 대등한 관계를 전제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일을 하면 일을 한 만큼 돈을 받는 거고, 내가 돈을 주면 거기에 대한 대가로 물건을 받는 거고, 그걸 평균적 정의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형사법은 국가와 개인 등의 배분적 정의 실험을 목적으로 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국가와 그 개인 간의 관계에서 만약에 형사법의 그 형벌권을 실현하는 거를 개인과 개인 간의 밖으로, 개인 간의 관계로 만약 놔두게 되면 사적 복수가 횡행하겠죠. 그렇죠? 사적 복수가 횡행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내 가족에 누굴 뭐 죽였다 그러면 상대방 가족을 한 명만 죽이는 게 아니라 싸그리 다 죽일 수도 있고, 또 상대방 힘이 강한 사람이라면 내가 복수를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적 복수에 맡기면 형평하지도 않고 정의롭지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개입을 해서 내가 정의롭고 형평성 있게 형벌을 줄게. 그게 배분적 정의의 의미예요. 그래서 그런 말이고, 그다음 사법법이 있습니다. 사법이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일단 분쟁이 생겼을 때 법을 적용, 해석해서 분쟁을 해결하는 것을 사법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런 사법을 규정하는 법을 사법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사법법은 형사소송법 기본 성격은 법적 안정성 유지에 있다. 당연한 거죠. 예. 그래서 공판 절차에 있어서는 사법법의 이념인 법적 안정성이 강조되지만, 그러니까 공판 절차라는 게 절차가 이게 자꾸 흔하게 바뀌어버리면 사람들이 신뢰를 못하죠. 신뢰를 못하게 되면 공정한 재판을 이루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법적 안정성이 강조되고, 수사 절차와 형의 집행 절차에서의 한목적성이 강조된다라면 무슨 말이냐면, 한목적성이라는 뭐냐, 시대에 따라서 법이 목적에 맞게 제정이 돼야 한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우리가 누굴 체포하려면 뭐가 필요하죠? 영장이 기본적으로 필요해요. 영장주의예요. 그런데 아주 살인범이 경찰 앞에 막 지나가고 있어요. 그 사람 바로 잡아야 할 것 같아요. 근데 영장을 만약에 고집을 하면 못 잡죠. 그래서 생긴 게 뭐예요? 영장주의 예외잖아요. 긴급체포, 현행범 체포. 그런 것처럼 어떤 목적을 위해서, 수사라는 목적은 법인을 잡는 목적이죠. 어떤 목적을 위해서 수단의 변화도 필요하다는 의미가 한목적성인 거예요. 그리고 형의 집행 절차에서도 아마 여러분 그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지만, 형 집행장을 발부받고 도망가는 사람을 잡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형 집행장을 소지하지 않았을 경우 우리가 뭐라고 해요? 판례가 형 집행장 소지하지 않았을 때는 긴급한 사유에, 그때는 뭐라고 합니까? 형 집행장이 발부된 사유를 말하고, 그렇죠? 그런 다음에 형 집행장이 발부된 사유를 말하고, 바로, 그 사람을 끌고 올 수 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한목적성에 따라가지고 수사 절차나 형 집행 절차는 예외가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이런 거는 이제, 1순환 때는 설명 안 한다는 얘기예요. 지금은 제가 조금씩 설명드리는 거고, 1순환 때 가면 형사절차 법정주의 하나만 설명 넘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4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4페이지 형사소송법 법원인데요. 보도록 할게요. 법원이라는 건요, 여러분, 법적 근거라고도 하는데, 그냥 쉽게 우리가 배울 때는 그냥 재판 규범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시 말하면,
법원에서 재판을 할 때 그게 어떤 행위가 법에 위반됐냐 위반되지 않았을 때 그 근거되는 준거법을 뭘로 잡을 것인가가 바로 법원의 문제예요. 뭘 재판규범으로 삼을 것인가 문제예요. 그럼 첫 번째로 헌법이 재판규범이 될 것인가? 헌법은 재판규범으로 인정을 합니다. 우리 형사소송법은요, 민사소송법하고 다르게 민사소송법은 이념 조항이 있어요. 근데 우리 형사소송법은 법 이념에 대한 조항이 없어요. 그럼 그걸 어디서 끌어오냐? 헌법에서 끌어오거든요. 그래서 헌법은 재판규범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 쓸 거예요. 다른 교과서에 보면 헌법적 형사소송이라는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형사소송은 헌법을 구체화한 법률이다라는 의미예요. 그만큼 헌법이 재판규범으로서 중요하게 작용한다. 아까 제가 봤었지만 헌법 12조 1항의 적법 절차, 죄형법정주의, 형사절차 법정주의 12조 1항에 나오는 것처럼 중요하다. 그 다음에 당연히 형사소송법이에요. 법원에서 재판의 준거 규범으로 삼고 있는 건 형사소송법이다. 근데 형사소송법은 형식적 의미의 형사소송법이 있고 실질적 의미의 형사소송법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형식적 의미의 형사소송법은 말 그대로 명칭이 형사소송법인 거예요. 명칭이. 명칭이 형사소송법. 명칭이 형사소송법이에요. 그럼 실질은 뭐냐면 명칭은 형사소송법이 아닌데 실제적으로는 절차에 관한 법률을 규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법원조직법, 그렇죠? 뭐 소년법, 그렇죠? 또는 국민참여 재판에 관한 법률. 이런 게 실질적 의미 형사소송법이다라는 거고요. 세 번째가 대법원 규칙이에요. 여기서 이제 조심하셔야 할 게 우리가 대법원 규칙으로 해서 이 규칙을요. 우리가 그 법률의 체계를 우리가 공부할 때 기억나실 거예요. 혹시 공부하신 분들은 맨 처음에 뭐가 있습니까? 위에 헌법, 그렇죠? 그 다음에 법률, 그 다음에 명령, 그 다음에 규칙. 이건 우리 다 배웠었잖아요. 그렇죠? 헌법 뒤에 다 법률이 있고, 법률 위에 명령이 있고, 명령 밑에 규칙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규칙이냐? 아니에요. 조심하셔야 돼요. 여기서 말하는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제정한 규칙을 얘기하는 거고, 여기서의 대법원 규칙은 이 명령을 말하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법규 명령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하는 의문이 드는 거죠. 자, 제가 아까 뭐라고 했어요? 형사소송법은 헌법 12조 1항에 따라서 형사 절차는 뭘로 정해야 한다? 법으로 정해야 한다라고 했어요. 형사절차 법정주의. 근데 이거는 규칙이에요. 그렇죠? 법규 명령. 법률보다 하위에 있는 거죠. 그러면 이 대법원 규칙은 이 형사절차 법정주의에 반한 것이 아니냐라는 논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결국에는 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대법원 규칙의 법적 근거가 어디에 있다? 헌법에 있어요. 그래서 그래요. 헌법 몇 조에 있죠? 108조에 있어요. 헌법 108조에. 그래서 헌법 108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범위 안에서라고 되어 있어요. 법률에만 저촉되지 않으면 돼요. 이 말은 뭐냐면 법률의 위임을 받을 수도 있고 법률의 위임을 받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냥 법률에 저촉되지 않지만 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대법원 규칙도 다 우리가 인정을 한다. 하지만 자, 그다음 네 번째 볼게. 일단 판례와 관련돼서 판례는요. 일반적인 판례는 법원성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의 그죠? 위헌. 그죠?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은 우리가 법원성을 인정을 합니다. 그죠? 형사사건이 있어서 왜 그럴까요? 위헌으로 되면 법률이 없어지니까. 법률이 없어지면 그 근거에서 재판받았던 건 무죄가 돼버리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법원성으로 인정하는 것은 헌법, 형사소송법, 대법원 규칙, 그리고 헌재 판결이 있다. 일단 이 정도를 정리를 해놓고요. 교과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형사소송법 법원이에요. 그래서 1번 헌법 밑줄 치세요. 헌법 밑줄. 그 다음에 2번 형사소송법 밑줄. 그 다음에 3번에 대법원 규칙에서 밑에 형사소송 규칙 밑줄. 그러니까 이 형사소송 규칙이 바로 그 대법원 규칙이에요. 그 다음에 맨 밑에 판례에서 뒷부분 있죠.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및 헌법 불합치 결정 밑줄. 네 가지만 일단 헌법하고 형사소송법, 형사소송 규칙,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및 헌법 불합치 결정까지만 밑줄 치시면 돼요. 그리고 일단 헌법을 잠깐 보시면 맨 위에 여기 보면 이 조항들이 있잖아요. 이 조항들은 여러분들이 결국 외워야 돼요, 여러분들. 무슨 얘기냐면 나중에 쓰실 때 근거 조항을 쓰셔야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일일이 법전 찾아보면 쓸 시간이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사례를 공부를 할 때는 약 법조문 30에서 50개 정도는 기본적으로 암기하고 들어가셔야 돼요. 아시겠죠? 일단 제가 암기하는 방법은 잠깐 알려드릴 건데 이건 요령입니다. 제가 12조를 제가 어떻게 외웠었는지를 알려드릴게요. 12조는 간단하게. 법조문을 한번 보시겠어요? 12조 1항, 12조 제가 나눠드린 거 12조 1항 보시겠어요? 한번요. 12조 1항 한번 볼게요. 12조 1항 보면 자 12조 1항 읽어볼게요. 일단 모든 국민은 신체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 구속, 압수수색 또는 신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 보안 처분, 강제노를 받지 아니한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두 가지가 나오는 거죠. 형법에서는 재형법정주의에서 나오는 거고 형사소송법에서는 형사절차 법정주의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게 뭐다? 적법한 절차, 적법 절차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니까 12조 1항이 가장 중요한 조항이잖아요. 그렇죠? 적법 절차 원칙이라고 하면 무조건 12조 1항이에요. 그리고 거기 파생된 것이 죄형 법정주의와 뭐다? 형사 절차 법정주의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외우냐면 12조 1항이에요. 1등이에요. 가장 중요한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니까 적법 절차 원칙이다. 저는 그렇게 외웠어요. 1등이니까. 그다음에 2항 볼게요. 2항은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되어 있어요. 이게 뭐죠? 진술 거부권이에요. 그죠? 그래서 헌법에서는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대요. 그래서 불리에서 리에다가 저는 동그라미 쳐보시고 리에다 리. 이익 진술, 불이익 진술 관련해서 그래서 2항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배웠어요. 예. 그래서 불리에다 리 해가지고 이익한 진술이든 불이익한 진술이든 거부할 수 있다라는 거. 왜냐면 나중에 여러분 배우시겠지만 헌법에서는 불리한 진술에 대한 진술 거부권만 규정했지만 형사소송법에서는 불이익한 진술뿐만 아니라 이익되는 진술도 거부할 수 있다라고 해석이 되기 때문에 그 차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3항은요. 볼게요. 체포, 구속, 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이게 바로 영장주의예요. 그렇죠? 영장주의입니다. 다만 단서까지 읽어볼게요. 다만 현행법인 경우와 장기 3년 이상 형에 해당하는 죄, 결국은 현행법인 체포하고 뭐죠? 그죠? 긴급체포에 대한 근거 규정 형법이 있어요.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인멸을 여론에 있을 때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해서 일단 3항은 우리가 영장주의라고 보통 합니다. 영장주의. 그럼 이걸 저는 어떻게 외웠냐면 자, 영장주의라는 건 뭐냐면 절차를 지키라는 얘기잖아요. 너 영장 가져와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절차를 지켜라. 12조 3항이에요. 1, 2, 3 순서대로. 1, 2, 3 차례대로 1, 2, 3처럼 너 순서를 지켜라. 영장주의. 저는 그렇게 외웠었어요. 그다음에 4항은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했습니다. 이걸 무슨 조항이라고 합니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라고 돼 있죠. 이걸 저는 12조 4항으로 외웠어요. 12조 4항. 사자, 변호사, 사자의 도움을 받아라. 그래서 12조 4항 하면 사자의 도움을 받아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다. 저 그렇게 외웠었고요. 일단 단서는 보면 다만 형사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가 변호인을 붙인다.
그래서 국선 변호에 대한 근거 규정이 있죠. 그다음에 5항 보겠습니다. 5항. 5항은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받지 아니하고는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 흔히 뭐라고 하냐면 미란다 원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 아니면 그 권리 고지 규정이라고 얘기하고요. 이제 저는 일단 미란다로 일단 외웠어요. 미란다로 외웠었고 5항이잖아요. 5항. 5항이고 저기 어떻게 왔냐면 저는 뭐죠? 그 여자 개그우먼 계시잖아요. 그분인가? 저는 뭐죠? 오나미? 그쵸? 예, 그쵸. 오나미로 외웠어요. 오나미. 예. 12조 5항 오나미. 그래서, 미란다 원칙. 그래서 그렇게 외웠었고요. 그 다음에 12조 6항은요,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적부심 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라고 해서 이건 적부심 청구죠. 예, 적부심 청구입니다. 그래서 6항이라서 저는 육적이라고 했습니다. 육전 아시죠? 육전. 그래서 육적해서 저는 그렇게 외웠었고, 네, 7항은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 폭행, 협박, 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 방법에 의하여 자의로 진술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될 때는 유죄의 증거를 하지 못한다. 이게 첫 번째 문장은 뭐냐면 자백 배제 법칙에 관한 규정이에요. 자백 배제 법칙 써보시겠어요? 자백 배제 법칙. 무슨 얘기냐면 자백이라도 고문이나 폭행을 받아서 얻은 자백은 증거로 쓸 수 없다는 게 자백 배제 법칙이에요. 그다음에 두 번째 보면 또는 정식 재판에 있어서 피고인의 자백이 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일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거나 이를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 이게 자백 보강 법칙이에요. 자, 그러면 자백 배제 법칙이나 자백 보강 법칙은 다 뭘로 끝나요? 칙으로 끝나요. 7항이에요. 12조 7항. 7항인데 다 칙으로 끝난다. 그래서 전 이렇게 외웠어요. 예. 아마 말도 안 되는 거다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는데 이걸 반복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암기가 됩니다. 그래서 12조 1항 가장 중요한 거 1등이니까 적법절차 원칙 그리고 적법절차 원칙에서는 조형법정주의와 형사절차법정주의가 파생되는 거니까 당연한 거고 12조 2항은 이익진술, 불이익진술 거부권, 진술 거부권 3항은 1, 2, 3 순서대로니까 절차를 지켜라 영장주의 12조 4항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사자의 도움을 받아라 12조 4항, 그리고 12조 5항, 그죠? 오나미, 그래서 미란다 원칙, 12조 6항, 육전, 그래서 구속적 심사 청구권, 12조 7항은, 그죠? 보강 법칙, 배제 법칙, 칙으로 끝나니까 12조 7항 해가지고, 이게 계속 하시다 보면, 나중에 익숙해져요. 예, 그리고 바로바로 나옵니다. 일단 그렇게 하시면 되고, 나머지, 13조 같은 경우 1항이 이제 일사부재의 원칙이죠. 이건 외우셔야 돼요. 외우시고, 27조 보시면, 27조 1, 2, 3, 4항도 일단은 이 대충 위치가 어디 있구나 하시고 암기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109조는 이제 공개주의죠. 재판 공개주의가 또 암기가 되시셔야 합니다. 그래서 보통 헌법에서 많이 여러분들이 암기하실 때 이게 12조, 13조, 27조, 109조예요.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많이 쓰시는 게 12조하고 27조입니다. 그래서, 최소 12조는 여러분 헷갈리지 않느라고 제가 요령을 알려드린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대법원 규칙 보겠습니다. 교과서. 대법원 규칙 보시면, 나머지 대법원 예규라든가, 대통령령, 법무부령은, 법원성을 인정하지가 않습니다. 일단 그거는, 인정하지 않는구나만 알고 계시면 돼요. 그 다음에 형사소송법 적용 범위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5페이지요. 여기까지 따라오실만 하신가요? 일단은요. 만약 제가 말이 너무 빠르거나, 일단 필기에 있어서 글씨가 너무 작다고 하면 말씀을 해 주시고요. 예. 일단 오늘은 한번 차근차근 해볼게요. 그래 저도 아마 15일에 진도를 제가 어느 정도 잡아야 할지를 한번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일단 차근차근 해볼게요. 5페이지 먼저 볼게요. 자, 형사소송법 적용 범위는요. 형법을 그대로 따라가시면 돼요. 형법은 좀 배우셨죠? 공부하셨나요? 형법은 좀? 공부하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볼게요. 자, 장소적 적용법인데 속지주의예요. 자, 속지주의인데 속지주의란 형법에서 배울 때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사건은 뭐다? 우리나라에서 재판한다는 게 속지주의예요. 그렇죠? 여기서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대한민국 법원에서 심판되는 사건에 대해야만 적용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 발생한 모든 사건. 왜냐면 그 사건은 당연히 우리나라 법원이 심판될 사건이니까. 그런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옛날 여러분 기억나실 거예요.
그 옛날 아시안 게임 때, 인천 아시안 게임 때 일본 수영 선수가 우리나라 와가지고 그때 우리나라 기자 카메라 훔쳤던 사건 기억나나요? 예, 그랬던 게 있었어요. 그때 벌금 100만 원, 약식 명령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국적이 외국인이에요. 그렇죠?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우리나라 법원에서 재판을 받은 거죠. 그렇죠? 그런 예가 있고. 그다음에 A가 이제 치외법권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영역 내라 할지라도요. 예를 들어 대사관 같은 지역은 치외법권 지역이라고 해서 우리나라 재판권이 미치진 않아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보면 형사소송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전 미국 문화원 사건 아실 거예요. 그렇죠? 미국 문화원에서 데모했었던 사건 아시죠? 근데 미국 문화원 데모했었을 때 그쪽 피고인 쪽 변호인들이 뭐라고 주장했냐면 미국 문화원도 미국 대사관처럼 치외법권 지역이다. 그래서 우리나라 재판권이 없다라고 주장을 했었어요. 하지만 대법원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그렇다 하더라도 너희들 말처럼 치외법권 지역이라 하더라도 일단은 우리나라 법원에 먼저 기소가 됐고 그 다음에 속인주의가 적용이 되고 다시 말해 우리나라 사람들이 저지른 죄다 이거예요. 세 번째로 미국에서 재판권을 별도로 주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재판하는 게 맞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대법원에서는 이게 결국에는 그 속지주의 애외인지 아닌지 대해서 판단을 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일단 판단을 했다는 거고 인적 적용 범위 볼게요. 원칙 속인주의 돼 있는데 자 속인주의는 우리 형법에서는 뭐라고 배웠냐면 대한민국 영역 밖에 있는 국민에게도 우리나라 형법이 적용된다라고 배웠어요. 기억나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예로 들고 있는 게 해외 가서 카지노 도박하는 거. 그렇죠? 영역 외에서 도박한 우리나라 국민도 우리나라 형법이 적용되는 게 속인주의예요. 그렇죠? 근데 여기 지문을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 형사소송법은 대한민국 영역 내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효력이 미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문장을 좀 오해해서 읽으시면 대한민국 영역 내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효력이 미치면 영역 밖에 있는 사람이 효력이 안 미친다는 얘기인가? 라고 오해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되고 이거 지문은 그대로 우리 형법 그대로 이해하시면 되고 이게 어떤 의미냐면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도박을 했어요. 속인주의에 따라서 우리나라 형법이 적용이 돼요. 결론적으로 형사소송법이 적용되려면 어떻게 할까요? 이 사람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야 돼요. 그렇죠? 우리나라에 들어와야 재판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예요. 여기 의미는. 그 다음에 치외법권 예외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법상의 관계면 대통령과 국회의원이 있죠. 자, 대통령에 보면 자, 지금 많이 문제되는데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소출을 받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결국은 내란죄하고 외환죄는 형사소추가 가능하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그 외의 죄는 형사소추가 안 된다는 말이죠. 그렇죠? 형사소추가 안 된다는 말은 결론적으로는 어떤 말이냐면 형사소추가 안 되면 가장 문제되는 게 그럼 공소시효가 어떻게 되느냐 문제가 있어요. 그렇죠? 형사소추가 안 된다고 하면 공소제기를 못 하거든요. 그렇죠? 형사소추는 아까 뭐라고 했죠? 뭐와 같은 말이라고 했죠? 공소제기하고 같은 말이라고 했죠? 기소와 같은 말이라고 했어요. 근데 다른 일반 범죄에 대해서는 형사소추를 못한다는 말은 다른 말로 뭐예요? 기소를 하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기소를 하지 못하게 되면 뭐가 문제가 되면 공소시효가 문제가 돼요. 왜 그러냐면 공소시효는 기소를 했을 때 정지가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자, 대통령이라도 내란이나 또는 외환죄는 뭐다? 소추가 가능하다. 그렇죠? 다시 말하면 기소가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기소가 가능하다는 얘기면 뭐냐면 기소를 하면요. 시효가 정지돼요. 공소시효가. 근데 내란, 외환 이외의 일반 죄 같은 경우에는 소추가 불가능하다고 했어요. 그렇죠? 이 말은 뭐예요? 기소할 수 없다는 얘기잖아요. 기소할 수 없으면 시효가 정지시킬 수 있다 없다? 없다. 시효가 정지시키지 못하면 결국 일반 죄를 저지른 사람은 이 사람은 그러면 대통령 재직 기간에 시효가 지나가면 처벌 못 받는 거야 생각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 판례는 뭐라고 봤냐면 이 규정은
당연히 기소가 안 되는 거니까 뭐다? 시효를 정지시키는 규정이라고 봐요. 원래는 기소를 해야 시효가 정지되는 거잖아요. 원래는 기소를 해야 시효가 정지되는 건데 이 헌법 규정 때문에 기소를 못 하잖아요. 근데 기소를 못 하게 되면 나중에 시효가 진행돼서 처벌을 못할 염려가 돼 있으니까 이걸 어떻게 해석한다? 이거는 당연히 그 기간 동안 시효가 정지되는 것이다. 기소를 안 해도 시효가 정지되는 거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재임 기간 동안. 그렇게 보는 거예요. 해석을 그렇게 해요. 그 다음에 2번 국회의원 볼게요. 국회의원 면책특권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된 때에는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 위반의 무효인 때 해당하므로 공소기각 판결을 해야 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국회 내에서의 발언과 표결에 대해서는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특히 국회의원의 발언이 뭐가 주로 문제되냐면 명예훼손과 관련돼서 모욕죄나 그런 관련 문제가 되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대표적인 판례가 뭐가 있냐? 두 가지 판례가 있죠. 여러분 이제 유모 국회의원 판례가 있는데 유모 국회의원 판례는 어떤 판례냐면 원래 본회의에서 나눠줄 자료를 이거를 그 기자실에 배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그 면책특권에 해당이 되느냐 안 되느냐 문제가 됐었고 그때 당시 판례가 처음으로 직무부수행위란 그걸 인정을 해서 이거는 처벌받을 수 없다. 면책특권이 인정이 됐다는 판례가 있고요. 그다음에 노 의원 사건이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그 모 대기업에서 검사들이 명절날 떡값을 받고 있다라는 걸 이제 폭로하는 거였는데 그것도 이제 그 당일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자료를 뿌리기로 했었는데 기자실에 미리 배포를 한 거죠. 기자실에 미리 배포를 하고 또 한편 홈페이지에다 올렸어요. 이 두 가지 사안이 문제가 됐었을 때 기자실에 배포한 거는 앞에 유모 의원 사건처럼 직무부수행위다. 면책특권이 해당된다 봤고 근데 홈페이지에 올린 사건은 직무부수행위가 아니라고 봤어요. 그래서 그런 판례가 있었다.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국제법상의 관계에 관련돼서는 두 번째 줄 보시면 대한민국 영역 내에 주둔하는 외국인 군대에 대해서는 형사법 적용되지 않는다고 여러분들 소파 협정 잘 아시죠? 그래서 소파 협정 관련돼 가지고는 보통 이거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냥 이렇게만 정리하시면 돼요. 굳이 여러분들 형법에서 다 배우겠지만 소파 협정과 관련해서는 보통 이제 직무상 범죄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재판권이 없고요. 일반 형사 범죄에 대해서는 우리 재판권이 있다고 보는데 그 판례 중에 하나가 뭐가 있었냐면 미국 국적이에요. 근데 군속이에요. 그러니까 군속이라는 게 뭐냐면 군대 그 부대 내에서 군인들을 위해 일하는 사람들 군속이라고 해요. 원래 소파 협정에 보면 군속도 군인처럼 마찬가지로 취급해서 재판권이 없다고 보는데 소파 협정을 보면 미국 국적의 군속이라도 통상적으로 대한민국에 오랫동안 거주한 사람은 우리나라 재판권이 없다고 해석이 돼요. 그래서 이 미국 국적의 군속 이분이 화물차를 몰다가 사고를 낸 거예요. 사람을 다치게 하고 물건도 손상시켰는데 당시에 이 사람이 과연 재판권이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가 됐었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이 사람이 우리나라에서 10년 이상 살았어요. 우리나라 처랑 결혼도 하고 아이까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군속은 통상적으로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자다.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자다. 그래서 우리나라 재판권이 인정이 된다라고 하던 판례가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시간적 적용 범위 보도록 할게요. 자, 형사소송법 관련돼 가지고는 자, 그럼 퀴즈 한번 내볼게요, 여러분. 소송법은 형법 불수급 원칙이 적용됩니까? 적용되지 않습니까? 형법 불수급 원칙은 알고 계시죠, 그렇죠? 다시 말하면 행위 시에 처벌받지 않은 것을 그렇죠? 나중에 법률을 제정해서 처벌받게 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거죠. 아까 헌법에서 봤었잖아요, 그렇죠? 13조 헌법 13조 볼게요, 여러분들. 13조 1 항 볼게요. 뭐라고 되어 있죠? 모든 국민은 행위 시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 그렇죠?
그다음 2항에 보면 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참정권의 제한을 받거나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소급입법 금지 원칙이라는 게 쉽게 말하면 지금 여러분들이 강의를 듣고 있는데 갑자기 내일 모레 법이 제정돼서 학교의 법학원 303호에서 강의 듣는 사람을 처벌한다 그런다고 하면 그 이전에 강의 들었던 사람도 처벌한다고 한다면 그 형벌 불소급 원칙에 반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 법이 있는데 형사소송법은 절차법은요 범죄의 성립에 관한 법이 아니죠. 그 절차를 규정한 법이에요. 그러니까 형법은 범죄의 성립과 관련된 법이기 때문에 형법 불소급 원칙이 적용되지만 형사소송법 절차법은 범죄의 성립에 관한 법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불소급 원칙이 적용되지 않아요. 무슨 말이냐면 소급해서 적용할 수도 있어요. 그건 입법 정책의 문제다라는 거예요. 일단은 그러면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은 어떻게 적용되고 있냐면 예를 들어서요. 여기서 1심이 진행이 됐어요. 근데 2심이 진행되다가 1심에서 2심 사이에 여기 신법이 개정이 됐어요. 절차에 대해서. 절차에 대해서 개정이 됐어요. 그러면 자, 그거 볼게요. 저기 그 교과서 5페이지에 예외 있잖아요. 예외에 그 세 번째 줄 보시면 예외 세 번째 줄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2007년 개정법 법칙은 개정법 시행 당시 수사 중이거나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개정법이 적용되신 것이 원칙이다 돼 있죠. 잘 보세요.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개정법이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다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사건은요. 보세요. 여기 칠판 한번 봐보세요. 이 사건은 지금 법원에 계속되는 사건이죠. 그렇죠? 1심은 끝났어도 2심은 진행되고 있으니까 법원에 계속되는 사건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신법이 이미 했었던 1심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보여요. 그렇죠? 본문에 보면. 그렇죠? 근데 여기는 지금 이 단서가 안 적혀 있어요. 예, 그래서 좀 혼란스러울 수 있어요. 사실은 단서가 안 적혀 있어요. 법정 가지고 계시잖아요. 법정 가지고 계시는데 그 단서에는 사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단서에는. 거의 원칙이지만 하면 단서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한 행위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치 본문에 의하면 이에 소송 계속 중인 사건도 과거에 했었던 행위에 효력을 미치는 것처럼 보이지만 단서에 뭡니까? 이미 행했었던 행위의 효력은 미치지 않는다 보니까 미친다 안 미친다? 안 미쳐요. 그래서 우리나라 법은 기본적으로 지금 신법이 개정이 되면 신법 개정 이후에는 신법이 적용이 되고 신법 개정 전에는 뭐가 적용된다? 국법. 맞아요. 국법이 적용돼요.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은 이렇게 규정이 돼 있어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혼합주의라고 불러요. 국법과 신법이 같이 혼합되어 있다라고 해서 뭐라고 한다? 혼합주의라고 해요. 근데 보면 이제 그 단서가 생략되다 보니까 약간 이제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공소시효 보면은 공소시효에 대하여는 개정법 시행 전의 범한죄에 대하여는 예외를 인정하여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공소시효에 관련돼서는 자, 공소시효도요. 만약에 공소시효도 지금 공소시효가 이렇게 진행되고 있어요. 만약 본문 단서에 의한 게 아니라 이 교과서처럼 원칙 그 본문에 의하면 어떻게 돼요? 이 공소시효가 아직 진행되고 있으니까 신법이 시행된다 하더라도 이 진행되고 있는 사건에 당연히 영향을 미쳐야겠죠. 하지만 뭐라고 되어 있다? 공소시효에 대하여는 개정법 시행 전의 법안주에 대하여는 예외를 인정하여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국법을 여전히 적용하고 여기에 대해서는 신법을 적용한다. 여기 지금 부칙 2조 단서가 빠져가지고 읽으면 약간 헷갈릴 수가 있어요. 2조 단서가 여기는 사실 좀 규정이 돼 있으면 더 이해하기 쉬웠을 텐데 2조 단서가 들어가 있어서 결론적으로 핵심 그거예요. 신법 개정이 되면 그 이후에는 신법, 그 전에는 국법이 적용된다. 그래서 어떤 판례가 있었냐면 실제 판례가 그 하급심에서 신법이 이제 규정이 이제 신법이 개정된 이후에 1심에서 한 증거 조사를 다 취소한다 이거예요. 취소. 신법이 적용돼야 하니까 취소하겠다. 왜냐면 이건 아직 계속되는 사건이니까 본문만 적용해서. 그러니까 뭐라고 했냐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신법이 개정이 되면 개정 이후로는 신법이 적용되고
부칙 단서처럼 여기는 국법이 그대로 적용되니까 1심에서의 뭐다? 행위, 소송행위는 뭐다? 유효하다. 그게 판례 입장이에요. 좀 이해 가셨나요? 좀 이따 제가 좀 다시 설명해 드릴 것 같아요. 일단은 좀 쉬었다가 10분 뒤에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시간은 9시에 시작해서 오늘은 일단 10분 쉬시는데 내일부터는 9시에 시작해서 10시에 일단 하고 그때부터 10분 쉬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좀 이따 다시 하도록 할게요.